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강의를 맡은 이한호 교수입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학기째죠. 지금 작년 1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4학기째 비대면 수업,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은 원래 원광진 교수가 강의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만두고 제가 이번 학기부터 새로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회계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 상경 계열에서 많이 개설이 됐었는데 우리 국민대에서 그 야간 과정에 이 법률가를 위해서 이 회계학을 알아야겠다는 취지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계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그 지식보다는,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보다는 어떤 지혜로운 것들을 취할 때,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회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식 요즘 많이 하죠. 자,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자, 그러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뭐 재무제표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물론 기업의 가치가 뭐 재무제표 하나만을 봐서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계학을 토대로 작성된 장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회계학이고, 자, 그러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회계학을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그 회계학의 강의 계획인데, 자, 우리 이번 학기 그 회계학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회계를 통일적으로 기업에서 지켜야 될 기준, 자, 이것을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자, 마지막으로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분계, 이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분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회계 처리를 분계를 할 때 이 계정 과목, 분계라는 것은 결국 계정 과목과 금액을 어떻게 작성을 기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 이런 계정 과목을 적시에 맞는 계정 과목을 써야지 뭐 다른 계정 과목을 쓴다.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한 왜곡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 이번 학기 회계학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회계의 기본 개념과 기업 회계 기준, 계정 과목에 대한 이 크게 세 개 파트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회계의 기본 개념으로서 아주 회계에 대한 내용, 즉 기본적인 내용들로서 이 1주차부터 4주차 동안의 학습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번 학기 강의 내용을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진행되는 이 회계의 기본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주차죠. 자, 오늘은 수업을 일단 소개를 하고, 자,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주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2주차 거래 및 거래 판료소를 배울 겁니다. 아마 회계의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거래 및 거래의 판료소인데, 자, 이 거래 및 거래의 판료소를 다음 주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학습할 이 거래 및 거래의 판료서를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계의 80% 정도를 이해를 한다고 이제 보면 되고,
만약에 이 거래 및 거래의 8요소를 다음 주에 학습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회계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거래 및 거래의 8요소는 매우 중요한 개념적인 요소죠. 자, 그래서 이 거래 및 거래의 8요소를 다음 주에 학습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 거래 및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결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결산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자,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고해주는 표입니다. 자,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재무제표, 결산 절차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을 2주에 걸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주차부터 기업회계 기준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기업회계 기준 5주차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6주차에는 유형자산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7주차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8주차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주차에 들어가면 이제 9주차, 10주차에서 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자,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고 자, 이제 11주차, 12주차에는 바로 자본에 대한 회계를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1주차는 자본의 개념,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자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자, 12주차는 이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 회계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13주, 14주차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첫 개념으로서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학습을 하겠지만 장부 작성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분계, 즉 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회계 처리 분계라는 것은 결국 좌측 우측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을 하고 좌측 우측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계정 과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은 거래에 맞는 계정 과목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 회계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 해설을 약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고 이제 강의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강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중간고사는 30%입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40%고 자, 출석과 과제물 15%씩 해서 30% 해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출석 15%, 과제물 15% 해서 100점의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는 아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과제물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자,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출석. 자, 출석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출석은 여러분들 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온라인 수업을 들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출석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출석 기록이 자동적으로 남기 때문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출석 기간 반드시 출석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출석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출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점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물 15% 점수가 부여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오고 있는데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쳤습니다. 자, 지쳤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되면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뭐 일정이 있고 바쁘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일요일 시간 내서 반드시 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 뭐 일이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충분히 이 출석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혹 어떤 학생들이 출석 온라인 강의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학점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한 경우 여러분들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학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온라인 강의 출석 열심히 듣고 자, 중간고사 과제물에 대해서 성실히 과제물 제출을 하고 자, 기말고사도 여러분들 어차피 기말고사 오픈북으로 볼 겁니다. 자, 기말고사 오픈북으로 보고 여러분들 뭐 어차피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픈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최대한 답안을 작성을 하고 자, 출석 최대한 들어와서 거의 출석 뭐 100% 들으시고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과제물 15% 성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부여할 수 있는 학점 최대한으로 전부 부여를 할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강의로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들 특히 자, 올해 1학년과 작년 1학년들은 아마 학교를 못 와서 아마 동기들 얼굴도 잘 모르고 대학 생활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런 억울함과 그러한 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보상으로 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점이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점 부여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을 다 부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학습을 열심히 했다는 것만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학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전제입니다. 자, 열심히 하지도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도 않고 자,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실히 응하지도 않고 학점을 부여해달라고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학점을 부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자, 여러분들 그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셔서 회계학적인 기본 지식도 습득을 하고 좋은 학점을 부여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15점짜리, 배점 15점짜리 과제물인데 거래의 판료소와 결산 절차를 설명하시오가 과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의 판료소 학습을 할 거고 결산 절차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의 판료소와 결산 절차를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4지 10장 이상을 작성을 하면서 제출을 하는데 자, 줄 간격은 180 글자 크기 11호 해서 A4지 10장 이상에 대해서 거래의 판료소는 뭐고 자, 결산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어디다 제출하냐면 자, 여러분들 가상대학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대학 질의응답에 제출을 하면 되고 자, 학번과 성명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학번과 성명을 과제물에 기록을 해서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판료서와 결산 절차에 대해서 A4지 10장 이상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자, 한글로 작성을 해도 되고 저 여러분들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한글이든 워드든 선택을 해서 거래 판례서와 결산 절차를 A4지로 10장 이상 설명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가상대학 질의응답의 학번과 성명을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자, 바로 기말고사 전까지만 여러분들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강의 계획, 강의 평가, 강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학습에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그 회계를 한자어로 기록을 하게 되면 모일회 새말개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는 모일회 새말개인데, 자, 모일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말개라는 것은 셈을 것, 즉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의 한자어에 대한 내용을 풀이를 해보면, 자, 바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셈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단체를 의미를 하고, 자, 이러한 단체를 한자로 사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모인 단체를 줄여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체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동창회가 있습니다. 동창회도 사단이죠. 자, 동창회도 동창들이 자, 친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창회라는, 즉 동창들의 모임, 사람의 모임,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창회라는 하나의 단일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단의 예임, 자, 동창회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 동창회를 뭐 모임도 해야 되고, 자, 그러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모여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호프 맥집에 가서 맥주도 마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은 자, 회비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성원으로부터 회비를 각출하는데, 자, 각출한다는 것은 뭐 회비를 그냥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서 회비를 거두어 들이는, 즉 n분의 1의 개념을 회비를 각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회원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돈, 자, 이것을 각출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으로부터 회비를 각출해야 되고, 자, 이러한 회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회비를 사단의 활동비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기록 관리해서 사단의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 동창회의 회비는 뭐 5,000원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회비에 5,000원에 걷어들인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경비, 뭐 활동비에 대한 그 기록 내용을 관리를 해서, 자, 이렇게 회비가 수익 금액이 이만큼이었고,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뭐 친목 활동비로 얼마를 썼다. 자, 이렇게 동창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결국 사단의 수입, 경비를 기록해서, 자, 이해관계자, 즉 사단의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창회의 수익과 경비를 기록해서 동창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한 기준을 추후 학습을 하겠지만 이 회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가 바로 한국회계기준원이고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자,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체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라는 것은 이 사단 단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 즉 단체의 뭐 구성원 내에 있는 내부 이용자, 또 단체의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회계 실체의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정보의 산출 및 보고 절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일반 회계,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무회계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장부 작성 절차와 결산 절차가 있는데,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 실체의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해서 기록하는 절차. 자, 이러한 절차를 바로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부 작성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기업 실체의 내부 또는 기업 실체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정보를 산출해서 보고하는 절차. 자, 기업 실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기업의 대표라든지 기업의 뭐 근로자라든지 자, 이런 기업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업 실체의 외부의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바로 기업의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든지 자,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자, 이러한 자들을 외부의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이렇게 사단의 수입 경비 내역을 기록을 해서 사단의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재무회계에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절차는 바로 장부 작성과 결산 절차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장부 작성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기업 실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바로 재무 정보를 산출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바로 결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기업 실체의 외부 또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정보를 산출해서 보고하는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재무 정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자, 재무제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통 재무제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추후 학습을 하겠지만 보통 중요한 재무제표는 바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재무제표죠. 반기재무제표인데 자, 2021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자, 2021년 6월 30일 최근 6월 30일자 재무제표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산부채 자본이 뭐고 자, 이런 것들은 추후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반기재무제표가 뭐고 재무상태표가 뭐고 뭐 손익계산서 뭐고 이런 것들은 추후 학습을 할 건데 자, 재무제표라는 것을 통한 재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그 외부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샘플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를 볼 때 자,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기록할 때마다 이 컴마를 찍게 되죠. 자, 이 세 개의 숫자를 기록할 때마다 컴마를 찍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를 쓸 때, 자, 이 회계를 학습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자, 이 회계학을 학습하기 이전에는 숫자를 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계학에 대해서 학습을 이번 학기에 하는데, 자, 이 회계학을 학습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들여야 될 습관 하나가 바로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쓴 그 시점, 자, 숫자를 3개를 쓰고 나서 바로 컴마를 찍는, 자, 이 컴마를 찍는 버릇을 여러분들 들여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회계에서 세 개,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마다 컴마를 찍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숫자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도록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숫자는 세 자릿수 단위마다 컴마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세 자리 숫자마다 컴마를 찍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얼마냐? 자산이 지금 227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이 100만 단위로 보게 되면 227조죠. 자, 227조란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 자,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신문기사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어갑니다. 자, 한 605조 정도 되는데, 자,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이 605조입니다. 자, 그런데 자산이 227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자, 그래서 보시면 자산이 62조인데, 자, 현금이 4조고, 뭐 단기 금융 상품, 자, 바로 그 단기 금융 상품이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12조고, 자, 매출 채권, 자,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 27조입니다. 자, 그리고 15조, 자, 뭐 15조 미수금, 뭐 돈을 받아야 될 땐 게 뭐 1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자, 팔아가지고 물건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12조, 자, 기타가 2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62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62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165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형 자산이죠. 자,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산이 한 93조 되고, 자, 무형 특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9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165조가 되고, 자, 그래서 자산 총계가 227조라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갚아야 될 돈, 부채가 42조고, 자, 외상으로 그 물건을 구매한 것 8조가 되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빌린 돈이 9조가 되고, 이 물건 외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갚아야 될 돈이 9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합쳐서 이렇게 되면 부채가 약 42조가 되고, 자,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이 3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이 뭐 2조고 뭐 해서 다 합치면 부채가 46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이 227조인데 부채가 46조. 즉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7조 중에 부채가 46조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채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은 181조고, 자, 자본금은 1조가 안 되죠. 자, 자본금은 1조가 안 되는 액면가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 이것을 시가로 환산했을 때 이 액면가보다 시가와의 차익을 바로 여러분들 자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오게 되면 4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액면가와 시가의 차익이 4조가 되는 거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인 이익을 누적한 금액이 얼마냐? 바로 176조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회사죠. 뭐 엄청나게 재밌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자, 이익이 얼마가 창출이 됐냐면 13조가 창출이 됐습니다. 이익이 13조고 자, 이익 13조에 대해서 주식수로 나눈 것을 바로 기본 주당 이익 2013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익이 13조고 주식수로 나눠서 2,0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약 2,000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2,000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 2,000원에 내가 가진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바로 올해 6개월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여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벌어들인 이익이 바로 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 90조입니다. 자, 여기에 투입된 원가가 64조고 자, 그러면 이 매출액 90조에서 매출 원가 64조를 빼면 26조가 계산이 되는데 자, 이것을 바로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매출 총이익 64조에서 판관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 14조를 빼면 영업이익이 12조가 되고 여기에 기타 수익과 뭐 그 비용 빼게 되면 빼고 자, 법인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자, 17조가 됩니다. 17조.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90조 매출에서 법인세로 얼마를 납부하냐면 법인세 세금으로 17조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17조라는 것은 대략 우리나라의 그 예산이 600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00조의 10%면 바로 60조가 되는 거고 60조의 600조의 1%면 6조가 됩니다. 6조가 되기 때문에 대략 3% 우리나라 예산의 3% 정도를 법인세로 이 회사가 6개월치 이익을 가지고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결국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엄청난 거고 자, 주주에 대한 기여도 엄청난 거죠. 왜? 자, 국가에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방비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 회사에 투자자한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각 주당 2,000원씩 이익을 남겨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26조에서 자, 기타 영업이익 12조를 더하고 여기서 바로 법인세 비용 이렇게 차감을 하면 17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7조인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64조, 매출액 90조에서 매출원가 64조를 빼면 매출총이익 26조가 계산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빼면 매출총이익 26조에서 판관비 14조를 빼면 영업이익 12조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업이익 12조에서 바로 이렇게 기타 수익과 이런 것들을 더하면 바로 법인세를 산정하기 전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를 산정하기 전 이익이 17조고 자, 이 17조에 대한 법인세가 바로 3조입니다. 3조. 3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바로 0.5% 정도의 세금을 법인세로 이 회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7조에서 법인세 비용, 자, 국가에 대해 낼 세금 3조를 빼면 이익이 13조고 이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이익이 2,000원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바로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로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27조고 부채는 46조고 자본은 181조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매출액이 90조고 여기에서 발생된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12조고 여기에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을 뭐 더하고 빼면 바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익이 17조가 산정이 되고 이 17조에서 바로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 세금 3조를 차감하게 되면 바로 순이익 13조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3조 순이익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주당이익이 산정이 되고 이 주당이익 2,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올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2,000원, 대략 2,000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의 주식이 좋다.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망할 일이 없다. 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막연한 것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무 상태표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장부 작성을 토대로 결산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보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주라든지 채권자들은 이러한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러한 재무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 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바로 이 회사의 가치평가의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최선의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본 기준 금액 기준적인 것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보고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뭐 투자 주식을 사시면 되고 뭐 아니다. 지금 뭐 재무제표는 어차피 과거 정보고 지금 재무제표 상태가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뭐 언론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245조를 투자를 한다는데 자, 삼성전자의 뭐 결국 현금이 62조밖에 안 되는데 자, 245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뭐 나머지 금액은 뭐 150조 정도는 뭐 어디서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아서 뭐 투자를 할 것이고 자, 그러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 투자가 과연 추가적인 성과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가 더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245조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판단을 해서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주식에 대해서 뭐 어떤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누군가가 이 주식 좋으니까 사라, 뭐 이 주식 나쁘니까 사지 마라.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이 이익이 나는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가 제공해 주는 게 회계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계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부 작성, 이 회계에 대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장부 작성과 그 다음에 결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절차 중 장부 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